안녕하세요, 강희라고 합니다. 교정운동 솔루션 북 리딩을 하고 있고요. 지금 4편이 끝나고 이제 5편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5편 시작을 하기 앞서서 페이지는 57페이지고요. 이제 관절 중심화부터 읽을 차례고요. 한번 쭉 읽으면서 천천히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중심화. 연부 조직과 관절 구조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그리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발달시키려 할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최적의 관절 중심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이제 별표를 쳐놨거든요. 최적의 관절 중심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어떤 이 문장에 쭉쭉 한번 읽어볼게요. 최적의 관절 중심화란 관절들이 이상적인 상태로 서로 접촉하고 근신경적 조절 역시 역학 사슬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한다. 관절 중심화는 관절에서 기능적 기랑 관계에 있는 근육들의 길이와 장력의 관계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근육들의 협력 작용을 발생시켜 인체를 안정화시키고 관절 표면에 발생하는 부하를 견디게 한다. 관절 중심화의 기본적인 원리는 관절의 안정화와 분리작용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고객의 관절은 움직일 때 한 부분은 안정화되고 한 부분은 분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종종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긴 하지만 관절의 분리작용은 관절 가동성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이제 관절 가동성이 좋으시네요, 뭐 관절 가동 범위가 좋으시네요, 이런 어떤 의미보다 관절의 분리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복잡한 의미를 지닌데요. 분리는 관절에서 발생하는 통제된 움직임이다. 여기서 분리라는 거는 관절에서 발생하는 통제된 움직임, 통제된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보자고요. 반면에 관절의 운동성은, 모빌리티는 효율적인 분리작용이 요구되며 단순히 관절 내의 움직임이 가능한 범위를 의미하지만 움직임 자체를 통제한다라는 개념은 아니다. 분리작용은 관절에서 최적의 움직임, 축을 유지하는 동안 움직임 범위의 신경운동 조절이 요구되는 작용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움직임은 관절 안정화와 분리작용의 통합적인 신경근 조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결합된 노력은 최적의 관절 중심화와 효율적인 움직임 패턴 발달을 만들어낸다. 다음 페이지고요. 58페이지입니다. 그림부터 시작하네요. 그림 한번 보고 가죠. 이런 그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리를 이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이제 뒤쪽으로 신전 들어 올리는 자세죠. 이제 보통 이런 동작을 누워서 이렇게 우리가 대둔근을 운동한다고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시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사진이 왜 나왔냐면 첫 번째 A 사진과 B 사진, 두 번째 B 사진은 이제 뼈에 가까운 근육들을 A는 묘사를 했고 이제 똑같이 다리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도 B 사진은 좀 뼈에서부터 좀 먼 동작, 먼 근육들이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관절의 회전축에 가까이 위치한 근육들은 관절 회전축을 가장 최적의 상태에 위치하도록 작용하는 반면, 이 최적의 상태라는 것 자체가 좀 안정성이겠죠. 안정화 그룹이겠죠. 근육들이겠죠. 관절의 회전축과 떨어져 있는 근육들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관절 중심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대둔근은 고관절 회전축에 가까이 위치한 근육으로 고관절 신전 시 관절 중심화를 유지한다. 반면 햄스트링은 고관절 회전축과 멀어져 위치해 있는데 만약 햄스트링이 고관절 신전근의 주둔근으로 대체되어 작용한다면 대퇴골들을 관골구 앞쪽으로 당기게 된다. 관절 중심화는 모든 협력근들이 적절하게 작용할 때 유지된다. 만약 어느 근육이 억제된다면 기능적 기랑근은 관절을 당기고 관절 중심화는 상실된다. 다음 페이지 59페이지고요. 고관절과 어깨관절은 이러한 개념에 대한 훌륭한 예다. 장요근과 대둔근은 각각 고관절 굴곡근과 고관절 신전근 역할을 하며 고관절에서 기랑 관계에 있는 근육들이다. 그러나 장요근과 대둔근은 대퇴골들을 관골구에 중심화시켜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동안 최적의 회전축을 유지한다. 그런데 만약
이 기능적 기란 관계에 있는 근육 중 어느 한 근육이 억제된다면 그 근육의 협력근들이 할 역할이 상향 조절되어 적절한 중심화 작용을 만들려고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 급성 디스크 증후로 인해 장요근의 작용이 억제되면 대퇴근막장근 또는 대퇴직근과 같은 다른 고관절 굴곡근들이 지배적인 고관절 굴곡근으로 대체될 것이다. 하지만 이 근육들은 관절 회전축과 떨어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관절 중심화 작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대퇴골들을 앞쪽으로 당겨 결국 고관절이 굴곡된 자세를 만들게 된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케이스들에 놓인 어떤 분들은 저 또한 마찬가지고 오랜 시간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이 보통 이런 어떤 상황들이 몸에 이렇게 많이 좀 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현대의 사회인들이지만 그래도 50분에 한 번씩 좀 자주자주 일어나서 조금 동작을 좀 그 현재 오랫동안 앉아있는 그 자세에 대한 포스처 자세를 좀 풀어주려고 노력을 좀 하는 어떤 좀 노력이, 사소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둔근이 억제되면 햄스트링이 상향 조절되어 고관절 신전을 돕게 된다. 누군가는 신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햄스트링 역시 관절 회전축과 멀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 작용은 대퇴골들을 당겨 고관절이 신전된 자세가 만들어지게 된다. 지금 자꾸 이제 계속 어떤 이제 몸에서 먼 근육들이 어떤 똑같은 기능들을 하더라도 가까운 근육들보다 몸에서 먼 근육들이 똑같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하더라도 자꾸 대퇴골을 앞쪽으로 자꾸 전방으로 활주를 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죠. 저도 그렇고 뭐 누구나 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마주하게 될 또는 마주하고 있는 고객들이 거의 다 대퇴골 전방 활주에 약간 증후군기가 거의 다 조금씩은 있으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보통 대퇴골 전방 활주에 대한 어떤 좀 증상들이 거의 다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좀 흔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어떤 것들이 대퇴골 전방 활주를 만들까? 어떤 것들이 대퇴골 전방 활주의 어떤 주요된 원인일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고관절 전방 활주 증후가 발생할 때 흔히 보이는 시나리오이며 최적의 고관절 기능 상실과 힘의 상실로 이어지는 원인이다. 다음은 이제 이 사진인데요. 사진 한번 또 보고 가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막 별표를 쳐놓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막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걸 다 불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어떤 사진은 관절 운동 형상학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뭐 좋은 예, 나쁜 예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 8분이 지나가고 있는 데서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한번 넘어갈게요. 8분 한번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고관절 굴곡 시 고관절 복합체에 있는 근육들 간의 협력 작용이 바르게 수행되면 관절 중심화 작용은 유지된다. 그러나 만약 근육 작용에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심화는 깨지고 고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에 의해 관절의 회전축이 어긋나게 된다. 계속 여기서 계속 언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적의 관절 회전축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단락 같은 이 페이지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자 60페이지 다음 페이지고요. 사진이 먼저 나오고 고관절 움직임이었고 요번에는 이제 어깨관절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나리오는 어깨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한다. 회전근개 근육들은 상완골을 관절와에서 중심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회전근개는 견갑하근, 그 중에서도 견갑하근은 회전근개 근육 중에서도 특이하게 상완골을 관절와의 뒤쪽으로 당기는 기능을 한다. 이게 이제 회전근개의 4개의 근육 중에 가장 근육의 이 머슬의 어떤 이 크기가 가장 큰 근육들이 대표적으로 극하근과 그 안에 있는 견갑하근이겠죠. 걔네들이 이렇게
상완골두를 이렇게 잡아주겠죠. 앞뒤로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잡아주겠죠. 요 두 가지가 근육의 머슬이 가장 크고요. 크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크다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극상근과 소원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저는 임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떤 문제들도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견갑하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상완골두를 앞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상완골두를 뒤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견갑하근의 작용이 억제되면 대원근이나 광배근과 같은 큰 바깥에 있는 근육들이 내외전 근육들이 상향 조절되어 관절과 상완관절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견갑하근의 기능이 이제 좀 억제, 이니비션 되면 그 기능을 대처하기 위한 다른 근육들이 더 상향 조절된다.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 해줘야 되니까. 이 근육들은 관절 회전축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완골을 앞쪽으로 당기고, 대퇴골도 다리랑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죠. 대퇴골 전방활주 증후군이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앞쪽으로 당기고 이로 인해 상완 전방활주 증후가 발생하게 된다. 앞쪽으로 나가는 증후군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이로 인해 상완 전방활주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기능적 움직임 패턴에서 이렇게 변형된 움직임 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이 패턴은 더욱 고착화된다. 어깨 굴곡 시, 어깨를 이렇게 굴곡 시 어깨 관절 복합체에서 협력근들의 동시 활성작용이 적절하게 일어나면 관절 중심화를 유지할 수 있다. 참 이 책에서도 말을 하지만 최적의 타이밍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도 요 속 안에서도 회전근개 애들이 서로 그 네 개의 애들이 야 팔을 굴곡한다, 우리가 서로 적재적소하게 타이밍을 따다다다닥 해서 그 관절이, 이 상완관절이 그 관절의 최적의 중심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만약에 굉장히 이런 패턴들이 조금 깨져 있다면 다시 패턴을 재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고, 운동 전문가 선생님도 하고 계시고, 트레이너 선생님도 하고 계시고, 필라테스 선생님도, 요가 선생님도 다 이렇게 공부를 다 하셔서 이제 각자 본인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의 건강 관리들을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육들의 움직임이 이상이 발생하면 관절 중심화 작용이 상실되고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에 의해 관절의 회전축이 어긋나게 된다. 여기서 성공의 열쇠, 관절 중심화. 지금 관절 중심화를 읽고 있었죠, 계속. 관절 중심화는 안정화와 분리작용의 신경운동적 활동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모든 근육은 각자에 맞는 고유의 역할과 작용을 한다. 그 어떤 단일 근육이 다른 근육보다 기능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어느 한 근육에라도 억제작용이 일어난다면 이상적인 중심화 작용이 변형되고 관절의 전반적인 움직임 효율은 물론이고 결국 전신의 움직임, 역학, 사슬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인체 전반전의 큰 문제를 당연히 일으키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사소한 것들이 계속 쌓여서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깊어지고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제 다만 심부, 속 안에 있는 로컬 근육들의 경우 움직임이 일어나는 동안 관절 위치를 정교하고 세밀하게 조절하는 데 좀 더 큰 역할을 하므로 그렇게 태어났죠. 어떤 로컬 코어 머슬들은 움직임 패턴 회복을 시도할 때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키 한번 읽어볼게요. 기능을 향상시키는 요소 중 하나는 관절 움직임과 관련된 모든 협력근들의 활성화와 이상적인 안정화, 전력 및 분리작용 패턴을 발달시켜 최적의 관절 중심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고요. 61페이지. 관절 중심화와 상실이 초래하는 불안정화의 전신적 반응이에요. 부상을 입은 후 해당 부위의 관절 중심화 작용이 상실되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신경계는 관절을 보호하고 안정화시키려는 시도로 기능적 협력근들의 상향 조절하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시각기관 혹은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부상 후 고유수용성 감각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때 발생한다. 지역적 혹은 전신적 불안정화가 생겨나면 이를 지탱하거나 안정화시키려는 시도가 일어나는데 이때 기능적 협력근들이 상향 조절된 결과로 조임 패턴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은 종종 만성적인 자세 습관과 움직임 패턴의 원인이 되며 또한 균형감 특화 운동이 고객이나 환자의 약한 균형감을 회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나쁜 습관들을 영구화시키는 경우로 이어지게 된다. 이 현상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몸통과 하지 혹은 두 곳 모두에서 안정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이를 보상하려는 여러 전략들이 발생한다.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상향 조절된 결과로 조임 패턴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어떤 단락을 읽었죠. 여기서 이제 조임 패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 이제 4가지로 여기서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는 어깨 조임, 그리고 몸통 조임, 고관절 조임, 발가락 조임, 이렇게 이제 4가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별표를 쳐놨는데 읽어볼게요. 첫 번째 어깨 조임입니다. 광배근, 대원근, 소흉근 그리고 능형근은 종종 몸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과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패턴에서 견갑골은 하방회전하고 몸통은 이렇게 경직된다. 이렇게 되면 몸통 회전 움직임과 보행 중 팔의 스윙이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버헤드 암 동작도 제한을 보인다. 몸통 조임, 척추 기립근의 과활성화로 발생하는데 주로 흉요추 이행부에서 발생하며 흉요추 신전 상태를 초래한다. 외복사근은 흔히 과활성화되는 복벽의 근육으로 골반의 후방경사 그리고 몸통의 굴곡, 흉곽에서의 복장뼈 각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내복사근이 과활성화되면 흉곽이 넓어지고 확장된다. 제가 내복사근이 그러니까 약간 좀 과활성화된 것 같아요. 제가 흉곽이 되게 이렇게 넓거든요. 좀 안 넓었으면 좋겠는데 좀 넓더라고요. 이제 내복사근이 과활성화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척추 기립근이나 복벽 근육 둘 중 어느 한쪽이 과활성화되면 반사적으로 남은 근육도 동시에 과활성화되며 이로 인해 몸통과 척추는 경직된다. 잠깐 책을 내려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복벽이 과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허리 쪽도 과활성화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허리 부분들이 너무 과활성화가 되면 앞쪽에 있는 복벽들도 같이 또 과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몸통의 트렁크가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는 그런 고객들을 우리가 좀 만약에 마주한다면 이분 이제 트렁크 몸통에 조임이 좀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렇지 않아요? 거의 이런 것 같아요. 거의 요즘에 이제 현대사회인분들이. 고관절 조임입니다. 고관절 조임은 엉덩이 조임이라고도 하는데 대퇴골두의 위치를 앞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대퇴관골구 관절에 과도한 압박을 일으킨다. 고관절 조임이 발생하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대퇴골에서 장골의 후방 회전이 일어난다.
이 보상은 특히 한쪽 다리로 서는, 우리 한쪽 다리로 서는 테스트 같은 거, 트렌델렌버그 테스트라고 하죠. 한쪽 다리로 테스트 하는 거, 이 중둔근이나 이런 것들의 테스트를 하려고 하죠. 한쪽 다리로 서는 자세에서 안정화 적용이 떨어지는 사람에게서 흔히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발가락 조임을 또 읽어볼게요. 발가락 조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갈퀴발과 구부러진 발. 갈퀴발은 흔히 망치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족지 관절, 신전과 근위 지절 관절 굴곡 형태를 가진 발이다. 요거 망치발, 해머투어 이거 한번 검색해 보셔서 사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분이니까요. 20분에 제가 체크를 좀 해놔서요. 20분. 이거 되게 무서워요. 망치발 이거. 사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구부러진 발은 중족지 관절과 근위 지절 간 관절 모두 굴곡 형태를 띠는 발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발가락 굴곡근들이 과활성화되면 발목에서 족배 굴곡 운동이 감소하고, 발목에서 발목을 당기는 운동이 있죠. 족배 굴곡 운동이 감소한대요. 굴곡근이 너무 과활성화되면. 특히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과 같이 균형 감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족부, 무릎, 그리고 혹은 몸통에서 보상작용이 일어난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이러한 보상작용 패턴들은 기능적 활동을 할 때 흔히 발생하며 부상에 의해 억제작용이 일어나거나 기능이 손상된 근육에 의해 발생한다. 때로는 사람의 의지가 신경계의 보상적 숙련작용 및 신체가 지닌 안정화 능력보다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존재하는 생존 본능 때문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맞닥뜨린 일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우리 신경계는 여러 움직임 대안들을 만들고 채택한다. 이것이 움직임 기능 부전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이며 습관적인 패턴이 고착되는 원인이다. 아래 표에는 흔히 억제되는 근육들과 그 작용을 대체하는 근육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형된 자세들과 움직임 기능 부전에 대해 요약해 놓았다. 이거 사진 한 번만 한번 봐주세요. 사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조명이 있어야 되나 이거? 이렇게. 오케이. 어깨 고관절을, 그리고 또 호흡과 몸통 안정화 부위 이렇게 한 번씩 한번 쭉쭉쭉 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것도 읽다가 별표도 쳐놓은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억제된 근육, 여기가 이런 근육이 억제가 되면 일반적으로 그 억제된 근육에 대신 작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근육들, 그렇게 이제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변형된 자세로 인해서 움직임 기능 부전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보여지는가, 어떤 고객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기능의 안정화 분리작용 모델입니다. 인체의 역학 사슬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안정화와 분리작용이 요구되는 관절들이 번갈아가며 쌓여있다. 그레이 쿡이 처음 제안한 안정성, 운동성 모델은 역학 사슬 내 연결고리들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안정성은 발, 무릎, 허리, 골반, 복합체, 견갑, 흉곽부, 그리고 경추에 필요한 반면 분리작용은 발목, 골반, 흉추, 관절과 상완골, 그리고 후두 하부에서 요구된다. 하지만 이 모델이 발, 무릎 혹은 견갑부 등에서 움직임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역학 사슬 내에서 각 분절의 일반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드레인을 제시하려는 것이 안정성, 운동성 모델의 목표이다. 되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그림인데요. 그림 한번 봐주시고요. 분리가 좀 돼야 되며,
어느 관절에서는 또 어디서는 좀 안정화가 좀 돼야 되며 어디서는 또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디서는 또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림이에요. 한번 보고 갈까요? 이렇게 보고 갈까요? 이렇게 목 어느 부위에서는 분리가 돼야 되고 또 어느 부위에서는 안정화가 돼야 되고 또 몸통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너무 그림 많이 보여줘가지고 저 저작권으로 신고 이렇게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해 주시기 말아주십시오. 좋은 취지에서 다 같이 좀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하자라고 좀 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성공의 열쇠 안정화 분리작용 모델입니다. 인체의 역학사슬 내에 어떤 부분은 안정화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분리작용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여기서 또 얘기하죠. 어떠한 부분은 안정화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태어날 때부터 태초적으로 또 어떤 부분은 분리작용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중요한 점은 한 부분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다른 부분들에서는 분리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굉장히 좀 상호 협력인 관계이어야 된다. 우리 몸은 항상. 그것이 무너졌을 때 관절 중심화 작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걷는 동안 일반적으로 허리 골반 복합체는 안정적인 상태를 취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척추 전체의 움직임은 척추 각 분절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비록 무릎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부위지만 보행주기 동안 부하와 비부하 상태가 적절하게 일어나려면 경골과 대퇴골의 분리작용이 발생해야 한다. T. 역학사슬 내의 모든 부위에서 관절이 부하, 힘을 견디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안정성이 필요하고 관절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기능적으로 잠김이 푸는 분리작용이 요구된다. 안정화와 분리작용은 모두 역학사슬 내에 존재한 구조들에서 각각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기서 참 쉽게 말을 해놨지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돼. 적절하게라는 단어가 참 쉽지 않죠. 적절하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좀 평탄하게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너무 막 부자도 아니고 너무 막 못 살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그냥 그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별표를 좀 쳐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쓴 건데 한번 읽어주세요. 각각의 조직들이 특성을 이해하며 각각의 조직들의 특성을 좀 이해해서 현 상태를 적절하게 또 제가 썼네요. 적절하게 생체 역학적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좀 책을 읽다가 제가 먼저 선 공부를 좀 하다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적절하게를 저도 썼네요. 적절하게 참 어려운데. 좀 다음 읽어볼게요. 기능부전은 이러한 구조들의 역할이 바뀔 때 발생한다. 각자의 역할이 고유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바뀔 때 기능부전 패턴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그것이 계속 시간이 좀 지나면 고착화된다. 계속 앞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안정성이 요구되는 관절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운동성이 요구되는 관절이 경직되는 경우 기능부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안정화 분리작용 모델에 따른 흔히 발생하는 움직임 기능부전 패턴들은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다. 요거 한 번만 살짝 띄워올게요. 한 번만 보고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대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한 신체 부위의 로컬 안정화와 능력과 그 부위보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위에서 분리작용이 약화되면, 안 좋아지면 그 부위의 과운동성 경향을 띠게 된다. 이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주로 무릎, 허리 골반 부위, 그리고 견갑, 흉곽 부위, 이 부위들은 사람들이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곳이며 증상의 개선을 위해 트레이너나 치료사들에게 의뢰를 하는 부위다.
이 부위의 문제들이 더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형외과를 방문한다, 이렇게 써 있네요. 무릎과 요추의 과운동성은 종종 이 부위에서 조기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며 역시 오랫동안 기능 부전에 의한 직접적인 증후들을 보이지만, 동시에 퇴행성 변화가 잘 일어나는 관절들은 예를 들면 고관절과 같은 무릎 관절도 그렇고요, 과도한 압박을 받는 관절들이기도 하다. 때문에 의학계와 정형의학계에서 퇴행성 관절과 관절염 같은 문제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생각하고 환자의 움직임 패턴 전략에 발생한 기능 부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되죠. 고려해야 되죠. 당연히라는 거는 없잖아요. 당연이란 건 없잖아요. 관절의 역학 변화는 또한 그 부위 근육의 조절작용을 바꾼다. 예를 들면 흉곽의 경직으로 인해 견갑, 흉곽부의 안정성이 상실되면 이 안정성을 보조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상향 조절 작용이 작동하고, 이로 인해 회전근개 긴장이 발생한다. 이로써 관절과 상완의 분리작용이 사라지게 되며 견갑, 흉곽부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관절과 상완의 움직임에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결국 견갑부의 운동장애, 이 운동장애라는 디스키네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이 운동장애가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고착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기능 부전이 오면 그 기능 부전을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좀 흐르면 그 기능 부전이 고착화돼서 기능적인 그런 움직임이 우리 몸에 패턴이 새겨지게 되고, 그 패턴을 사실은 다시 나중에 바꿔줘야 되는 어떤 리모델링 과정이 또 필요하지만, 그 고착된 사실 패턴이 만약에요 아프지 않고 통증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걸 문제라고 삼을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저도 항상 고객들한테 하는 얘기가, 운동을 하지 않고 크게 무리하는 동작들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그런 어떤 좀 기능 이상 장애가 왔을 때, 기능 부전이 왔을 때 크게 막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운동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어떤 큰 운동 또는 어떤 동작들을 본의 아니게 또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운동 세게 안 하고 운동 많이 안 하면 괜찮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로. 물론 우리는 항상 어떤 작은 문제도 이거 되게 위험한 문제예요, 이거 되게 큰 문제예요 고객님, 이거 꼭 고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떤 대상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상에 따라서. 쭉 한번 또 읽어볼게요. 유사한 예는 하지부에서도 볼 수 있다. 엉덩이 조임이나 고관절의 뒤쪽 관절낭 제한과 같은 상황은 고관절 안정화 패턴을 약화시킨다. 이로 인해 고관절 분리작용이 상실되는데, 이러한 경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골반을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골반을 후방으로 회전을 시키거나, 이걸 지금 보상하기 위한 거예요. 혹은 요추를 굴곡시키는, 골반을 후방으로 보내거나 요추를 이렇게 굴곡시키거나, 아니면 두 작용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패턴은 요추의 과운동성을 이끌어내고 반사적으로 고관절 외회전이나 햄스트링을 긴장시켜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된다. 사진 한번 살짝 보고 가죠. 이런 식으로 어깨 관절이고 고관절의 기능 부전의 예를 좀 이렇게 사진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러한 만성 움직임 기능 부전의 순환을 멈추려면 원인을 차단해 교정하고 신경계의 새로운 움직임 패턴이 각인되도록 교정 패턴을 리모델링이죠. 재교육시켜야 한다. 몇몇 트레이너나 치료사들은 과소운동성과 과운동성 중 어느 쪽이 더 치료에 있어 중요한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지만, 사실 닭과 달걀의 패러독스처럼 큰 의미는 없는 이야기다. 교정 전략의 목표는 과소운동성이 있는 부분은 운동성을 증진하고 과운동성이 있는 부분은 안정화시키는 것이며,
교정 운동의 전략은 인체 각 부분의 관계를 고려하여 운동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신체 부위에 따른 교정 전략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근위부에 위치한 구조들은 예를 들면 척추 안정화시키고 사지 쪽은 고관절과 어깨, 적절한 분리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척추, 이 중추 골격계는 좀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안정화시키고 고관절과 이 어깨 관절은 조금 더 분리시켜서 분리시키는 관절들로 인해서 이 중심화되는 어떤 중추 골격계는 좀 최대한 안정화를 좀 계속 시키면서 어떤 움직임을 어떤 만들어내야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이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불안정하게 운동을 하는데 막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정화 시킬 때는 안정화를 좀 시켜놓고 분리작용이 일어나는 관절에서 좋은 어떤 좀 분리작용이 일어나면서 퍼포먼스를 부릴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교정운동 솔루션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한번 계속 또 읽어볼게요. 경험적으로 신체 부위에 따른 교정 전략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근위부에 위치한 구조들은 이거 읽었죠? 이것이 이 책의 후반부에 제시할 교정운동 전략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제가 앞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책의 후반부에 얘기할 교정운동 전략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래요. 교정 전략의 목표는 기능 부전이 있는 관절들 주위 협력근들의 기능을 개선하여 다음 페이지요. 66페이지 중심화 작용을 향상시키고 역학적 사슬내에 필요한 부위의 분리작용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들은 관절 위치를 새롭게 하고 기초적인 움직임 패턴으로 되돌릴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억제된 기능적 기란근의 역할을 개선하는 특정 근활성법이 종종 필요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뒤에 소개할 것이다. 기대되는데요. 근활성법. 자, 다음이고요. 부상 예측. 부상이 발생할 것을 100%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사고가 날 거라는 걸 100%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없죠. 부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임상적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움직임 범위의 비대칭. 두 번째, 이전 부상 경험. 그리고 세 번째, 비정상적인 운동 조절 체계이다. 이게 글로만 읽어서는 좀 와닿지는 않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대요. 허리 통증을 가진 환자들에서 고관절 움직임 범위의 비대칭이 발견되곤 한다. 허리 통증을 가진 환자들은 고관절 움직임 범위가 크게 줄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허리를 다친 분들은 허리를 우리가 몸에서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 보호 본능 때문에 허리의 어떤 중추 골격계를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보폭이 되게 짧게 조심스럽게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진짜. 잠시만요. 오른쪽과 왼쪽 고관절의 움직임 범위의 차이 역시 컸다. 앨리슨, 로즈 그리고 샤먼 역시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허리 통증을 가진 사람들은 고관절 내외전이 두드러지게 감소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고관절 내외전의 감소는 임상적으로 허리 통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보이며 이와 유사하게 목이나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어깨관절 내외전의 감소를 볼 수 있다. 움직임 비대칭은 여러 움직임 범위 검사를 행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 인체의 기능을 진단할 때 쓸 수 있다. 비록 베이넌의 발목 외측 염좌에 대한 예측인자 연구에서 이전 부상 경험이 발목 부상 예측에 대한 지속적 인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부상 경험은 앞으로 발생한 부상을 예측할 때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여겨져 왔다. 고려해야죠. 부상 경험이 있으신 분에게 또 부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고려해야죠. 기계적인 불안정성, 예를 들면 관절 삼출물, 인대나 관절낭의 이완, 그리고 관절 운동학적인 손상, 이런 부분들, 기능적 불안정성, 고유 수용성 감각의 변화,
근육의 활성 패턴 그리고 손상된 자세 조절 능력은 관절 부상 뒤에 발견되며 부상 재발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한번 다친 곳은 또 다치기가 좀 되게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한 어떤 예들인 것 같아요. 실험적으로 관절 산출물이 발생시키면 관절에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여 무릎의 지역적 안정화근, 내측관근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허리 통증과 편측, 좌골신경통을 가진 환자들은 다혈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심부 로컬 근육이죠. 척추를 안정화시켜주는 다혈근, 멀티피더스. 장요근,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 위치한 척추의 어떤 흉추 12번부터 요추 1, 2, 3, 4, 5번의 양쪽에 약간의 정중앙이 아니라 약간 이 대각선 방향 앞쪽으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쪽에 대해서 장골 등 안쪽을 덮으면서 레서 트로칸터라고 하는 이 대퇴골의 안쪽 뼈 소전자에 붙죠.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많이 이제 대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근육들이죠. 이 다혈근과 이 장요근. 다혈근과 장요근에서 근위축을 보인다. 만성 허리 통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장요근, 지금 방금 말한, 그리고 또 요방형근, 그리고 다혈근의 근위축을 확인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좀 쳐놨는데 장요근, 요방형근, 그리고 다혈근의 근위축을 확인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 중요한 근육들이고 또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근육들이다 보니까 균형 감각 검사는 발목 부상 예측에 있어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비록 연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임상적인 경험들과 실제 현상의 경험들을 통해 이전에 발생한 부상과 그로 인해 초래된 근위축은 기능적 검사들과 결합하여 앞으로 발생할 부상에 대한 예측 인자로 사용될 수 있다. 정상인들과 비교했을 때 허리 통증을 지닌 환자들은 운동 조절 체계의 기능 부전과 근활성 체계의 변화를 보인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하는 선수들에게서, 사타구니 어딘지 아시죠? 이 안쪽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사타구니 얘기하잖아요. 몸통의 로컬 근육들보다 글로벌 근육들의 활성화가 증가됨을 보이며 골반대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서 복횡근보다 대퇴이두근과 장내전근의 과활성화가 먼저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몸통의 근신경계 조절 능력의 결손을 선수들의 무릎 부상의 예측 인자로 볼 수 있었으며 대학 선수 3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몸통 근육 활성화가 지체되는 것이 허리 통증의 위험 인자임을 확인했으며, 이게 몸통 근육의 활성화가 지체되는 것이 미리 이렇게 딱 뭔가 피드 포워드가 되지 않는 것이 허리 통증의 위험 인자임을 확인했대요. 우리가 뭔가 움직임을 하기 전에 먼저 근육이 동원돼야 되는 거죠. 빠르게 뭔가 움직임을 일어나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 몸통의 트렁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횡근이 피드 포워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예전에 허리 부상이 있었던 선수들은 미래에 또 허리를 다칠 위험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좀 무섭네요. 허리 한 번 다치면 또 2배 이상으로 보인대요. 다칠 가능성이. 그러므로 움직임 패턴의 기능 보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임 기능 보전을 확인하고 운동 조절 체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움직임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트레이너나 치료사들이 움직임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원인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경근막 체계의 발달학적 그리고 진행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운동 전문가들이 교정과 점진적인 운동 패턴을 설계하고 실현시킬 수 있게 한다. 다음 장에서는 어깨와 고관절 복합체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이 구조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이
또한 기능을 개선하고 부상 가능성을 줄이며 운동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동학적으로 이상적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67페이지 끝나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파트 2 고관절과 어깨관절 복합체의 이해와 진단입니다. 이거 벌써 44분이죠?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책 자체가 교정운동 솔루션 고관절과 어깨관절에서 발생하는 기능 부전 책이잖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관절과 어깨관절 복합체의 이해와 이 어떤 복합체의 구조적인 이해가 우리가 일단 해야 뭐가 잘못됐고 뭐가 좀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고요. 챕터 3 어깨관절 복합체. 이 장의 목표 어깨관절 복합체의 기능적 구성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한다. 어깨관절 복합체에 발생하는 기능 부전이 일어나는 어떤 부위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한다. 어깨관절 복합체의 기능적인 역학 상태를 이해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네요. 어깨는 여러 관절들이 함께 작용하여 상지에서 큰 운동 범위를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시스템이다. 어깨관절 복합체는 손이 당기고 밀고 들어올리고 던지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게끔 상지를 지지하는 기능을 한다. 어깨의 이 복합체는 전체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대요. 이런 기능들을. 자, 어깨관절 복합체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어깨관절 복합체는 4개의 관절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첫 번째, 관절와 상완관절. 두 번째, 견갑 흉곽 관절. 세 번째, 견봉 쇄골관절. 마지막, 그리고 흉쇄관절. 이렇게 4개의 관절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깨관절 복합체는 인체에서 가장 운동성이 큰 관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운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 한 가지 잃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다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데 한 가지 잃게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정성이래요. 어깨관절에서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선 어깨의 신체 역학과 기능 해부학적인 관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관절과 상완관절입니다. 첫 번째 관절. 여기서 관절과 상완관절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죠. 관절과 상완관절은 볼 앤 소켓 관절. 여러분들 볼 앤 소켓 관절이죠. 관절에도 종류가 많죠. 우리 인체에 있는 관절에도 종류가. 그 종류들로 인해서 또 이름들이 다 붙죠. 볼 앤 소켓. 이렇게 볼에 이렇게 소켓이 들어가 있는 관절을 볼 앤 소켓 관절이라고 합니다. 예, 관절과 상완관절, 이제 이 GH 관절이라고 하죠. 상완골이 날개뼈의 이 접시 오모, 브레이드 캐비티에 이렇게 글레노이드 캐비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관절을 이 관절와 상완관절이라고 한대요. 상완골두가 견갑골의 관절와는 이렇게 파인 곳을 얘기를 하죠. 와와 만나 형성한 관절이다. 비록 이 관절은 전통적으로 볼 앤 소켓 관절로 여겨져 왔지만 사실 그 모양은 골프 티 위에 있는 골프공에 더 가깝다. 여기서 요거 조금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골프 칠 때 요거 지금 골프 좀 크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골프공 이렇게 얹어 이거 좀 크다. 마땅한 게 없네요. 그냥 뭐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약간 좀 넙지막한 요게 골프공 하나 이렇게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관절이래요. 얼마나 불안정하겠습니까? 이걸 불안정하게 잡는 게 1차적으로 회전근개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불안하겠죠. 물론 회전근개는 근육만 얘기했지만 요거를 또 잡아주는 어떤 레이브롬이라고 하는 관절 와순도 있을 거고, 조인트 캡슐 관절 주머니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 관절액도 있을 것이고요. 윤활적이게 관절에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그리고 또 인대들도 있고요. 덮고 있는. 쭉 한번 또 읽어볼게요.
또 되게 불안한 관절이래요. 볼엔 소켓 관절이긴 하지만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큰 관절 운동 범위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대신 안정성은 매우 떨어지는 관절이다. 그러므로 GH 관절은 회전근개 근육들 뿐만 아니라 관절순,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레이브론, 관절낭, 관절 주머니라고 하죠. 낭, 그리고 수많은 인대의 구조물들에 의지해 수동적으로 제가 능동적으로 야 이거 좀 지지해주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탁 지지를 딱 해주고 있대요. 지지 구조를 가진다. 다만 회전근개는 우리가 능동적인 동적인 안정성도 제공할 수 있다. 어깨 구조물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어떤 것이냐면요,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어깨 관절에 수많은 조직들이 이렇게 서로 상호 협력하고 있고 상호 보완하고 있대요. 이렇게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자, 다음입니다. 관절순과 관절낭. 관절순은 섬유성 연골로 관절와 주위에 부착하여 관절와를 좀 더 깊고 넓게 만들어 상완골두가 관절와 사이의 접촉면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골프티에 골프공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골프티 위에 있는 어떤 하나의 이렇게 입술, 이렇게 입술처럼, 입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술이 이렇게 있어서 그 입술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굉장히 좀 더 깊고 넓게, 여기서 더 잘 움직여, 이런 어떤 구조물이래요. 관절낭은 상완골두와 관절와를 감싸며, 관절 주머니니까요, 그 크기는 대략 상완골두의 2배에 달한다. 굉장히 크네요. 2배면. 관절낭은 3개의 관절와 상완인대들과 엮여 있는데, 이 상부 관절과 상완인대, 첫 번째는요, 3개의 관절과 엮여 있대잖아요. 첫 번째 관절은 상부 관절과 상완인대, 두 번째 관절은 중부 관절과 상완인대, 세 번째 관절은 하부 관절과 상완인대, 상중하로 관절 주머니와 엮여 있대요. 인대들이. 이 인대들은 관절낭에 같이 엮여서 안정성과 힘을 제공한대요. 자, 다음입니다. 73페이지 회전근개 근육들. 회전근개는 참 어깨 관절 복합체에서, 어깨 관절에서 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론되는, 언급되는 그런 근육인 것 같아요. 그죠? 회전근개 근육들, 회전근개 근육과 이두근의 장두는, 이두근의 장두 잘 기억해 주세요. 회전근개 4개와 이두근의 장두입니다. 관절낭과 긴밀히 엮여 이 구조에 동적인 성질을 부여한다.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그리고 견갑하근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근개 근육들의 공통적인 역할은 덧붙여 이두근, 장두도 함께 상완골두를 관절와에서 아래로 당기고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위치를 아래로 당기는 걸 영어로 이제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상완골두를 이 견갑대에서 견갑대를 어떻게 표현? 날개뼈에서 상완골두를 아래로 당기는 역할을 한대요. 회전근개가 안정화시키고, 반면에 회전근개 각각의 근육들은 고유의 기능을 따로 가지고 있대요. 각각의 회전근개 4개들이 각각의 고유의 기능들이 따로 있대요. 근데 그 기능들의 어떤 합이 이 상완골두를 견갑대에서 당기고 아래로 당기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사진 한 번만 짧게 빠르게 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 사진 보면은 날개뼈가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위에 상완골두가 살짝 이렇게 좀 달려 있죠. 네.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지금 몇 분이냐면 53분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74페이지입니다. 이제 어떤 이 회전근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들이에요. 첫 번째, 극상근. 극상근은 극상근와의 기시부를 가지고 그 위를 지나 상완골의 대결절의 정지부를 가지는 근육이다. 여기에서 극상와겠죠? 위쪽이 극상와에서 쭉 이
쇄골과 견봉을 견봉 관절을 지나가지고 상완골의 위쪽 면에 수페리얼 파스의 위쪽 면에 붙는 그런 근육이래요. 상완 위상 그러니까 극상근이니까 극상 위쪽 윗상자를 써서 위쪽에 있는 근육. 이 근육은 일반적으로 극상근은 상완골 외전을 시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극상근은 상완골두를 관절와의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외전에 기여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극상근이 이렇게 요 위에서 이렇게 주행을 해서 여기 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구심성 수축 작용을 하면서 상완골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외전을 해주는 건 맞는데 외전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서 감겨 있지 않고 위쪽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위쪽 면에 이렇게 당기면서 밑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외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근육이래요. 좀 더 디테일하죠. 자, 극상근의 예를 들어서 어깨 삼각근, 예를 들어서 삼각근은 상완골두를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극상근은 이 힘에 대응한다. 극상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어쨌든 삼각근과 극상근은 외전을 당연히 해줄 수 있는데, 삼각근은 골두를 어깨 근육, 삼각근 델토이드는 골두를 위쪽으로 올리는데, 그에 반면 극상근은 골두를 아래쪽으로 당겨주면서 이 상완골과 날개뼈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절 중심화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극상근의 약화나 억제 작용이 발생하면 어깨 삼각근이 상완골을 위로 올리는 힘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상완골은 위쪽으로 미끄러지는 움직임이 발생하여 극상근 건과 5회 견봉궁 아래에 위치한 견봉 하정액낭이 상완골과 관절와 사이에 물리게 된다. 이걸 물리게 된다라는 게 이게 찝힘이라고 표현을 하죠. 임핀지, 찝힘이라고 하죠. 자, 극하근입니다. 극하근은 견갑골 뒷면에 기시부를 가지고 극상근 건이 부착된 곳 바로 아래에 정지부를 가진다. 네, 사진으로 보여주면 참 좋은데. 네, 어쨌든 바로 아래에 중면에 붙어 있습니다. 극하근은 중면, 상면은 극상근, 중면은 이렇게 되면 상면은 극상근, 바로 아래에 중면은 극하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바로 아래는 이제 곧 나올 소원근이 붙겠죠. 또르륵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소원근은 견갑골 외측연에서, 견갑골 날개뼈의 외측면입니다. 외측연에서 시작해 상완골 대결절 극하근 부착부 바로 아래에 붙는다. 제가 방금 말했죠. 극하근과 소원근은 공통적으로 상완골이 60도에서 90도 사이로 외전하고 있을 때 상완골을 뒤로 이렇게 외회전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작용은 상완골 대결절을 뒤쪽으로 회전시켜 극상근 건과 견봉하 점액낭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이게 찝힘은 아까 그 임핀지가 되지 않게끔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60도에서 90도에서 이렇게 살짝의 외회전을 주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외회전이 살짝 자연스럽게 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유심히 이렇게 고객들을 또 볼 필요도 있고, 저희가 운동할 때도 이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또 필요할 수 있게끔 또 쓰는 것도 또한 방법이겠죠. 이 작용은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 추가로 극하근과 소원근은 상완골을 아래로 다 아래로 좀 당겨주고 있죠. 견갑 이게 말도 안 나오네. 회전근개들이 다 아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래 벡터 방향으로. 이 두 근육들이 약해지며 상완골은 내외전되며, 이 두 근육들이 약해지며 극하근과 소원근이 약해지며 상완골은 내외전된대요. 이렇게 말린 어깨 내외전된대요. 내외전된대요. 이로 인해 어깨 충돌 증후군, 즉 극상근 건, 견봉 하 점액낭, 그리고 이두근 장두가 5회 견봉궁에
부딪히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또한 상완골이 중립 위치에 있지 않고 내외전된 자세에서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은 외전 60도, 외전 90도니까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각도 사이에서 오외 견봉근과 상완골 대결절간의 공간이 가장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 통증은 일반적으로 120도 이상의 외전 움직임에서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이때 상완골이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증과 관련한 팔의 외전각을 통증호라고 부른대요. 이게 뭐 여기서 지금 뭐 사실 뭐 일반적으로 120도 이상의 외전 움직임에서 사라진다는데, 사라지지 않는 분들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90도, 100도, 110도, 120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라진대요. 그렇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어깨관절 파트가 공부가 중요한 거고요. 자, 극상근 어깨 충돌증. 올바른 관절과 상완 관절의 중심하는 어깨 삼각근과 회전근개 사이의 동시 활성작용이 알맞게 일어나야 발생한다. 회전근개가 적절하게 아래로 당기지 못한다면 삼각근의 수축으로 인해 상완골이 견봉으로 당겨지고 극상근건이 그 사이에 끼게 된다. 그림 한번 보고 갈까요? 끼게 된대요. 끼는 그림 오른쪽 그림이고요. 안 끼는 그림 이렇게 왼쪽 그림 쭉. 끼는 거 되게 무섭죠? 끼는 거 아야 하죠? 아야, 끼는 거 아야까지는 아닌데 이게 좀 불편하죠? 이질감이 좀 있으면서. 자, 75페이지까지만 읽고 75페이지의 성공의 열쇠까지만 읽을게요. 밑에 견갑하근은 이제 6편에서 다시 또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의 열쇠 어깨 충돌 증후군. 근육의 불균형이 있는 어깨는 견갑골의 하방회전과 상완골의 내외전 경향을 보이며 극상근건과 견봉하 점액남의 어깨 충돌 증후군이 흔히 발생한대요. 키, 견흉관절의 안정성과 상완골두의 중심화 작용을 향상시켜야 된대요. 견흉관절. 여러분, 견흉관절, 우리가 이제 어깨 복합체에서 4개 중에 하나, 마지막 거 견흉관절, 견갑골과 흉부에 붙어있는 견흉관절이죠. ST 조인트죠. ST 조인트는 이렇게 좀 뒤 돌았을 때 견갑대와 흉곽의 여기 관절을 얘기하죠. 요 관절면들을 얘기하는 흉관절이겠죠. 여기에 안정성과 상완골두의 중심화 작용을 향상시켜야 된대요. 어깨 충돌 증후군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요. 75페이지 위에 성공의 열쇠까지만 읽고 다음 6편에서 제가 또 견갑하근부터 쭉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6편에서 제가 또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